반갑습니다. 모모입니다. 이순신, 우리는 그를 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장군, 바다 위에 전설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도 결국 두려움을 느끼고 흔들리고 외로운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벌거벗은 한국사 속 충무공 이순신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왜 죽음을 생각했을까?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모모의 북살롱,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1597년) 이순신은 왜 죽음을 생각했나? 1597년 2월 26일 한산도에 자리 잡은 조선 수군 사령부에 우렁찬 외침이 들려옵니다. 통제사 이순신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주상전하의 명이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별 4개를 단 대장 계급의 조선 수군 총사령관 이순신을 의금부로 끌고 가겠다는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명을 받고 순식간에 죄인이 된 이순신. 부하들 앞에서 갑옷을 벗고 차고 있던 칼을 하나씩 내려놓은 뒤 조정에서 파견한 군관들에게 끌려 나가게 됩니다. 의금부로 호송당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통곡하며 그를 따랐죠. 백성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이순신 장군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1597년은 조선이 위기에 빠진 해였습니다. 5년 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며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이 또다시 한반도를 침략해서 조선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유 재란입니다. 그러나 1597년은 영화 같은 승리의 순간이 있었던 해이죠. 일본군의 기세를 꺾고 조선의 승기를 가져다 준 명량해전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조선군을 지휘하며 역사에 다시 없을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선 최대의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조선의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개인에게 1597년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닥치며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힘든 해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이순신이 바다에 나가 싸우라는 명을 듣지 않자 어명을 내려 의금부로 압송합니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승장 이순신의 활약에 가려졌던,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이순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내어달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죠. 철저하게 준비한 일본군 앞에서 조선의 지방 성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수도 한양까지 함락되고 말았죠. 신무기인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 앞에서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조선 땅은 일본군의 발 아래 짓밟혔고 조선의 백성은 잔혹하게 약탈당했죠. 하지만 조선의 바다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육지에서는 연전연패였던 조선군이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뛰어난 전략과 지휘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활약 덕에 수세에 몰렸던 조선이 숨통을 트였고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 역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조선 수군의 승리로 일본군의 조선 침략 계획에는 엄청난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쟁 동안에는 병력만큼이나 보급로가 중요한데 당시 일본군의 계획은 1차 부대가 육지로 먼저 치고 올라가면 2차 부대가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해서 주력 부대가 있는 한양과 평양에 물자와 무기를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데다가 운송수단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쌀 1000석을 부산에서 한양까지 보내는데 말 500마리가 필요했죠. 그런데 바다로 이동하면 배 한 두 척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주력 부대는 육지로, 보급은 해상을 통하기로 계획을 했죠. 하지만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일본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군의 보급로가 막혔던 것이죠. 식량과 무기 등의 보급이 막혀버리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정예부대를 남해로 급파해서 눈엣 가시였던 이순신 부대를 물리치고 보급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적군 배 100척 격파, 유례없는 해상에서의 승리. 1592년 7월 7일, 거제와 고성 사이에 있는 견내량에 일본군의 배 70여 척이 모여듭니다. 견내량은 굉장히 좁은 해변으로 암초까지 많다 보니까 뱃길이 부딪힐 위험이 큰 곳이었죠. 견내량의 특성을 미리 알았던 이순신 장군은 견내량이 아닌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에서 전투를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대6척으로 구성된 미끼조를 투입해서 적을 한산도 인근 바다로 유인했죠. 앞을 가로막는 조선배를 쫓아 일본 함대가 한산도 앞바다로 들어선 그때 좌우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수군의 배가 3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등장을 합니다.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칠 듯한 모습 같다고 해서 학익진이라고 불리는 진영이죠. 일본 함대를 완전히 포위한 조선 수군은 무차별 포격을 시작했고 일본은 제대로 된 반격도 하지 못하고 배 73척 중 59척이 침몰을 당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뒤따라 출격한 일본 함대까지 격파하면서 총 100여 척에 달하는 대함대를 3일 만에 불태워 없애게 되죠. 이 전투가 잘 알려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대첩입니다. 한산대첩은 단순한 해상전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칠 정도로
조선 수군이 잘 훈련되어 있는 기동전술과 포격술이 어우러진 승리였죠. 해상에서 포위 선멸전을 이 정도로 정교하게 선보인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해전입니다. 해상 전투에서 이순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에게 해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한산대첩 이후 일본군은 더 이상 바다로 진출할 수 없었죠. 한산대첩 등 해전에서의 전공을 인정받아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승진을 합니다. 전라, 충청, 경상, 삼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자리, 한마디로 조선 수군 총사령관이죠. 선조 또한 이순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준 겁니다. 이순신의 명성은 나날이 드높아졌습니다. 바다에서 이순신의 승전보가 울리고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기자 육지의 전세도 조금씩 변합니다. 계속된 패배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던 조선 육군도 다시 힘을 내서 싸웠고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들도 이어졌습니다. 이 무렵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명나라까지 올라오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명나라도 조선에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빼앗겼던 한양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본군의 해전 금지령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선조가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았다.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이순신이 어느 순간 전투를 게을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선조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임진왜란 초반 1년 이후부터 이순신 부대가 성과를 별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군에 내린 해전 금지령 때문에 일본 수군은 이순신의 수군을 철저히 피해 다녔죠. 도망 다니는 적과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순신은 수시로 전쟁 상황을 조정에 보고를 했는데 선조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희망적인 승전보를 울리던 이순신이 게으름을 피우며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순신의 보고에는 눈과 귀를 닫고 오히려 괘씸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신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선조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597년 조선 조정에 솔깃한 첩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당시 일본군을 이끄는 장수는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였는데 둘은 서로 앙숙관계였죠. 그중 고니시가 조선 조정에 정보 하나를 흘립니다. 가토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오. 자신의 라이벌 가토를 적국인 조선의 손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고니 씨가 흘린 정보를 믿을 수만은 없었지만 두 장수는 소문난 앙숙이었고 서로 더 많은 공적을 올리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니 씨의 정보를 믿고 가토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바다에서 일본의 가토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선택된 조선의 인물,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이순신은 이 명령을 쉽게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적국인 일본군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고 가토가 온다는 부산 해역은 거센 파도로 항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복할 만한 항구도 없어서 전투에 유리한 곳이 아니었죠. 섣불리 출전했다가는 조선 수군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명에 따라 나가서 싸우자니 자신과 부하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출전하지 않으면 왕명을 무시하는 것이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의 현실적인 판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는 이순신의 태도를 본 선조는 이제와 적장의 목을 베어와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말죠. 그러고는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며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의 적을 놓친 이순신을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체포 명령이 떨어진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선조와 이순신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고니 씨의 정보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눈에 가시인 이순신을 제거하려 했던 일본의 함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순신을 제거하고자 간교한 계략을 조선 조정에 던진 것이었고 선조와 조선 조정은 이 계략에 빠져서 조선의 바다를 철통 방어하고 있던 이순신을 체포한 겁니다. 만약 이순신이 선조의 명령에 따라서 부산 앞바다에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앞서 말한 대로 부산 앞바다는 파도가 높은 데다가 수많은 배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본거지였습니다. 많은 함대를 끌고 가면 적에게 들켜버렸을 테고 소규모 전력으로 출정했다면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반면 이순신이 위험을 감지하고 출정하지 않아도 일본은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조선 수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선조가 이순신을 의심하고 있고 수군 지휘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이니까요. 일본의 교활한 작전은 그대로 먹혀들었고 선조는 일본의 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찢겨나간 한 달 동안의 옥살이. 1597년 2월 26일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양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당시 의금부에 갇혀있던 이순신을 구하기 위해서 우의정까지 지냈던 대신 정탁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습니다. 정탁은 자신이 죄인을 신문했을 때의 경험을 말하면서 한번 신문하면 그대로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읍소했죠. 이순신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나 왕께서는 신하를 함부로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측은지심이 매우 크고 살려둔다면 적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장수이므로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선조는 마지못해 간청을 받아들이죠. 사실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순신을 잃는 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 한 차례 고문을 받을 때 이순신의 나이는 53이었습니다. 1592년에는 해전에서 어깨에 총탄을 맞아 몇 달간 활을 쏘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고, 쉰이 되는 해에는 전염병에 걸려 생사를 넘나들기도 했죠. 그런 몸 상태로 의금부에서 고초까지 겪었으니 몸과 마음이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은 투옥된 지 28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1597년 이순신의 첫 일기는 감옥에서 풀려난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감옥을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본 이순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남의 속도 모르고 왜 하늘은 맑기만 할까?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난중일기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97년 4월 1일 맑음. 나는 옥문 밖으로 나왔다. 장군복을 벗고 백이 종군하다. 구사일생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이순신은 지금껏 자신이 지켜온 바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또 다른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조는 이순신의 처형을 보류한 것일 뿐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조가 내린 처벌은 백의 종군, 흰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의종군이라고 하면 거친 흰옷을 입고 힘든 노역을 하는 모습을 떠올릴 테지만 백의종군은 직책 없이, 즉 장군복을 벗고 종군을 해서 공을 세우게 하는 조선의 처벌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보직 해임과 유사한 일이죠. 보직 없이 다른 지휘관을 보좌하거나 혹은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공을 세우고 스스로 죄를 만회하도록 하는 겁니다. 직책을 모두 잃고 수군을 통솔할 수조차 없는 이순신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고문을 받고 지친 몸을 다 추스리지도 못한 채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경상남도 합천 초계로 향했습니다. 이곳에 조선의 육군과 수군을 아우르는 전군 총사령관, 도원수 권율의 진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순신은 권율 밑에서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계략으로 짓지도 않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기약 없는 인고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백의종군의 벌을 받고 초계로 향했던 이순신은 본가가 있는 충남 아산을 지날 때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597년 4월 11일 새벽 꿈이 매우 번거로워 마음이 불안하다.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야 이루다 어찌 적으랴. 이순신은 며칠 전 꾼 꿈으로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83세 노모가 옥에 갇힌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수에서 한양으로 오던 중에 돌아가신 사실이었죠. 당시 항해 기술로는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를 건넌다는 게 여간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백길을 떠난 이순신의 노모는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중 닷줄이 풀리면서 배가 떠내려가는 사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6일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아산에 도착하기 이틀 전 기력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부모와의 사별은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위에 있던 2명의 형도 모두 일찍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순신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고 난중일기 곳곳에도 이순신의 지극한 효심이 드러납니다. 난중일기에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 무려 1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순신은 백의종군 중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죠. 함께 이동하는 의금부 관리에게 간절히 애원을 해서 겨우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전에 인사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대로 배웅하지도 못한 이순신은 이 세상에 자신과 같은 사정이 또 있겠냐며 처지를 비관했죠. 이순신은 이 일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이순신 없는 조선 수군, 최악의 패배를 겪다. 괴로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영정을 뒤로한 채 떠난 이순신은 합천의 권율 밑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백의 종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597년 7월 이순신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켜냈던 수군이 괴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순신이 떠난 조선 수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순신이 쫓겨난 후 그를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자 이순신과 악연으로 얽힌 사람, 바로 원균입니다. 원균은 이순신보다 5살이 많고 묵과 급제는 무려 10년이 더 빠른 대선배였죠. 그런 그는 임진왜란이 터진 뒤 까마득한 후배인 이순신이 영웅으로 칭송받고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돼서 상관이 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고 이순신은 머뭇거리며 전투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헐뜯기를 서슴지 않았죠. 당시 문신이자 의병 활동을 한 안방준의 우산집을 보면 원균은 이순신이 바다에서 왕 노릇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왕인 선조의 귀까지 들어갔으니 이순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선조의 불신이 한층 더 깊어졌죠. 이와 달리 선조는 원균을 후하게 평가합니다. 나랏일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순신이 쫓겨난 자리는 원균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새로운 수군 지휘관 원균에게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을 헐뜯으며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던 원균. 막상 부산 앞바다를 살펴보니 이순신의 말대로 너무나 위험한 전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순신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출정을 했죠. 그것도 조선 수군의 전 함대인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출정합니다. 결국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로 꼽히는 칠천량 해전입니다. 당시 일본 수군에 맞선 원균의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원균은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마주한 그날, 날씨까지 안 좋아서 풍랑이 크게 일었죠. 거센 파도가 판옥선을 휩쓸자 배 일부는 떠내려가 버렸고 겨우겨우 칠천량으로 이동해서 닻을 내린 밤에 일본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새벽부터 포위 공격을 받으며 제대로 된 공격도 후퇴도 시도하지 못했죠. 이때 원균마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을 준비하며 힘들게 마련했던 모든 배와 전투 장비가 사라졌고 어렵게 갖춘 한산도의 군사시설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순신을 슬프게 한 건 수년간 함께 훈련하고 전쟁을 치른 정예 수군 수천 명이 칠천량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끝없는 불행만이 오는 것 같았죠. 맨몸의 수군 통제사, 전세 역전을 노리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의 대패로 이순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조선의 바닷길은 결국 일본 수군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다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니 일본군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육지로 올라갔고 선조는 다급한 마음에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선조의 대안은 이순신의 복직이었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 즉 조선의 수군 총사령관으로 재임명한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왕이라 해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걸까. 선조는 유례없는 낮은 자세를 취하며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후회가 담긴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직함을 갈고 그대로 하여금 백이 종군하도록 하였던 것은 역시 사람의 모책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었거니와 그리하여 오늘 이같이 패전의 욕됨을 만나게 된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으리.
이순신은 선조의 명령을 받고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도원수인 권율이 내어준 군관 9명, 군사 6명이 전부였습니다. 배 한 척 없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절망만이 남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죠. 이순신은 통제사에 임명되자마자 길을 나섭니다. 그의 목표는 조선 수군의 재건. 이순신은 이동하면서 수군 재건에 필요한 물자와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침략 소식으로 텅 빈 마을의 관아에서 군량과 남은 무기를 챙겼고,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설득해서 수군을 모집했죠. 다행히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칠천량 해전에서 살아남은 장수들이 휘하의 소수 병력과 함께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배, 전선입니다. 이때 이순신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지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12척의 배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 칠천량 해전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경상 우도의 지휘관들이 자신이 거느린 12척의 배를 이끌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 배들이 이순신의 휘하로 들어온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수군을 재건해 나가던 이순신에게 또다시 선조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서 전쟁에 임해도 좋다. 수군 이순신에게 육군을 도와서 함께 싸우란 명령. 병사도 없으니 선조는 바다를 포기한 것일까요? 이때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거에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겁니다. 과연 이순신은 자신만만한 마음이었을까? 조선 수군이 불리하다는 걸 이순신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만 절대 바다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순신은 바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군의 보급로 차단 때문이죠. 이대로 바다를 포기한다면 일본군의 보급은 원활해질 테고 조선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가리라 판단한 겁니다. 이순신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에 취해 있었고 주변 고을을 약탈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지키는 남원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선 내륙으로 동원되기도 했죠. 일본 수군이 육지 전투에 참여하는 동안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재건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죽기를 각오한 이순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전라남도 진도의 벽파진에 자리를 잡았을 무렵 일본 수군 또한 조선 수군의 존재를 파악하고 가까운 거리까지 바짝 쫓아옵니다. 9월 14일 망을 보던 조선 군사가
일본 수군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란포까지 진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순신을 코앞까지 추격해온 일본 수군은 어란포를 새로운 전진 기지로 삼고 300여 척의 배를 집중시켰습니다. 반면 조선 수군의 배는 뒤늦게 합류한 한 척의 배를 더해서 13척 뿐이었죠. 조선 수군에는 더없이 불리한 상황. 이제 전투가 얼마 남지 않은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이순신은 벽파진의 진영을 해남의 전라 우수영으로 이동시킵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지략을 발휘한 것이죠. 13대 133 명량해전의 기적 같은 승리. 울며 돌아가는 길목이라고 해서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자로는 명량입니다. 명량은 바다에서 온 물살이 좁은 해역을 지나면서 거세지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암초가 많아서 물살이 부딪히면서 회오리까지 생기죠. 이곳만 막고 있으면 적군의 배가 수백 척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배의 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배가 들어오면 격파하고 이어 들어오는 배를 또 격파하는 방식으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순신은 휘하 장수들을 모아서 결의에 가득 찬 말을 전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말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명령이자 자신도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바다를 내어주는 순간 서해를 통해 육지에서 합류한 일본 육군과 수군에 의해서 조선 땅은 짓밟힐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진다면 선조가 다시 죄를 물을 수도 있었죠. 이순신은 싸우다 죽을 것인가, 패배하고 죽을 것인가, 이런 기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나섭니다. 다음 날 아침 망을 보던 군인이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적선이 명량을 거쳐 곧장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대규모의 적선이 명량 해역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적선 300여 척 중 좁은 명량 해협을 통과해서 이순신 함대와 맞선 적선은 바로 133척. 이순신의 수군은 13척이니 무려 10배가 넘는 전력 차이였죠. 13대 133의 싸움. 이순신은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출정하라. 엄청난 규모의 적선을 마주했지만 이순신의 대장선은 선두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고는 분노하고 말았죠. 이순신을 뒤따라야 할 아군의 배들이 한 발짝도 따라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순신의 대장선과 그 뒤를 따라야 하는 12척의 배는 어느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엄청난 수적 열세 상황을 파악한 뒤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7천량 해전에서 참패를 겪은 지 겨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선 수군. 이 조선 수군은 기세에서까지
일본 수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순신은 남은 방법은 홀로 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33척의 적선을 앞에 둔 이순신의 대장선은 1시간가량 홀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순신은 아군의 배를 향해 외치고 또 외칩니다. 동요하지 마라. 적선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배에 올라타지 못한다.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쏴라. 화포를 쏴 적선 한 척이 부서져 가라앉으면 새로운 배가 몰려들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끊임없이 화살을 쏘며 대응했고 기어코 대장선을 기어오르는 일본 병사들이 있으면 긴 낫으로 힘차게 내리치었죠. 1시간가량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순신의 대장선을 향해 드디어 2척의 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신없는 혼전 속에서 이순신은 후방의 배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가 군법에 죽고 싶은 것이냐? 당장 처형할 일이지만 우선 전쟁에서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 그제야 다른 배도 합세해서 교전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조선 수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본 적선에 맞서기에는 13척의 배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올 무렵 전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물살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명량 해협의 물살은 하루에 4번, 약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그 순간 적선은 역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조선 수군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적선들은 조선의 판옥선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판옥선은 일본 수군을 향해 진격하기 좋은 물살을 탔고 반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순신은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거센 물살과 포화에 적선은 하나씩 침몰했고 이순신은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이순신의 함대는 명량에서 끝내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우리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세계사에서도 드문 승리였죠. 10배 이상의 전력차를 극복한 대단한 전투입니다. 명량해전의 승리로 전쟁의 양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순신에게 대패했던 일본 수군은 끝내 서해로 들어서지 못했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던 일본 육군은 결국 보급 문제와 겨울철 추위 때문에 후퇴를 하게 되었죠. 이순신은 한산대첩의 승리로 임진왜란의 승기를 조선으로 가져왔던 것처럼 명량해전의 승리로 다시 정유재란에서 승기를 거머쥡니다. 나라를 지켜내고 가족을 잃다. 거대한 승리 이면에 자리한 인간 이순신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량해전을 마치고 한 달여 뒤 1957년 10월 이순신은 통곡이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에는 아산 본가에 있던 이순신의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이었죠. 명량에서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이순신의 가족이 있는 아산 본가를 습격한 겁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순신은 비통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조선의 영웅 이순신은 장수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켰을 뿐인데 정작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 그 참담한 심정을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이라 자신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죠. 1597년 10월 16일, 내일이 막내 아들의 부음을 들은 지 꼭 4일째 되는 날인데 나는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자식을 잃고 마음껏 울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하들 앞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아직 전시 상황인데다 조선 수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겁니다. 고문당한 몸으로 행한 백의 종군, 하늘 같았던 어머님의 죽음, 생사를 함께한 병사들의 괴멸,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명량해전,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1597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이 모든 걸 감당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날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순신은 코피를 한돼 남짓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몸이 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홀로 사귀면서도 이순신은 조선 수군 총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1597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조선 수군 재건 사업에 돌입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파도가 높아지는 데다 당시의 배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나무배였기 때문에 늦가을 이후의 해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다음의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조선 수군은 즉시 출동 가능한 함선 40척, 병력 2,000명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이 이순신에게는 가장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 비밀에 붙인 장렬한 죽음.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보급선이 끊길 것을 걱정해 남해안까지 후퇴했던 일본군들은 자신들이 울산과 사천, 순천에 만든 성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흘러가던 1598년, 갑자기 전쟁이 끝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이죠.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극비에 붙이고 본국으로 철수를 시작합니다. 7년간 이어진 기나긴 전쟁에 지친 조선, 명나라, 일본 군인이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이순신만 빼고 말이죠. 전쟁이 끝났지만 이순신은 평화롭게 살던 조선의 백성을 침략하고 나라를 짓밟은 일본군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조선을 업신여기고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순신의 수군에 가로막혀
조선을 떠나지 못한 일본 부대를 탈출시키기 위해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가 바로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 500여 척이 들어선 곳, 그곳이 바로 노량 해협입니다. 11월 19일 새벽,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양측이 해상에서 맞닥뜨리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날 이순신은 적의 총탄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조선이란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했던 이순신이 결국 전장에서 숨을 거둔 것이죠. 죽어가는 이순신이 남긴 유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가 한창 급하니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죽음은 아군의 사기에도 적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노량해전은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유언대로 그의 전사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고 접전 끝에 결국 11월 19일 조선과 명나라 연합 수군의 대승으로 전투는 끝이 납니다. 기적과도 같은 승리와 장렬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장군 이순신. 그러나 그의 삶의 승리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둔 1597년에 그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 이순신의 활약을 이야기하며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인간 이순신의 슬픔과 고뇌가 있었죠. 대단한 일을 해낸 영웅도 수많은 시련을 겪은 우리와 같은 개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웅 이순신 뒤에 가려진 인간 이순신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모의 북살롱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